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세 번째 페이지.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를 배출한 현풍곽 씨의 또 다른 자랑. 제발 조금만 더 말하게 해달라고 매주 읍소하는 크라이보이. 숭실사이버드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 곽재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지난주 영상에 달린 댓글 몇 개를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편 하나만 더요.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감히 올해의 소리로 하나만 더를 꼽겠습니다. 이런 댓글. 소리 콘텐츠 영상 리볼빙 신청합니다. 연체시 최고이자 100%. 금융 댓글도 있었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죠? 약간 섬뜩하네요, 좀. 제가 볼 때도 네. 일과 지금 현실이 분리가 안 됐어요. 100% 약간 섬뜩하긴 한데요. 섬뜩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연령별 가청 주파수 부분에서 잘 안 들려요. 뭐 점점점 이런 댓글들 많아가지고. 요거를 사실 이용을 하면 예. 저 아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이제 그 상품 같은 거 이런 거 나눠줄 때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라디오 방송에서 상품 나눠줍니다. 이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 높은 소리로 서로 다른 소리로 세 개의 서로 다른 번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듣는지를 조사를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품도 다르게 하는 서로 다 약간 다른 연령별로. 근데 그러면 상품에 쏠릴 수 있어요. 그러면 상품은 누구나 다 좋아할 법한 상품. 예. 예를 들면 뭐 금덩어리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네네. 소리의 높낮이를 딱 조절을 하면 이 방송은 되게 높은 소리 듣는 사람이 번호로 많이 응모를 하더라. 예. 여러분 이 번호로 보내면 확률이 더 높아요. 이렇게 하면서 네. 나중에 그 얘기를 딱 들려주면 번호 고지를 어떻게 근데로 하죠? 그러니까 그 세 개를 높은 고지? 소리로. 네. 세 개로. 높은 소리로. 높은 소리로는 네. 딱 뭐 예를 들어서 샵 9998, 9998, 뭐 낮은 소리는 9997, 더 낮은 소리는 9996 이렇게 해놓으면 잡지사는 9998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 예. 젊은 층들에게도 많이 호소력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어쩌면 더 정확할 수 있어. 청조가. 그럼 우리 어떤 김현정 선생님 프로그램은 높은 소리 쪽에는 별로 번호로 얘기 안 오더라. 이건 역시 좀 장년층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 아닌가. 이런 게 조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까요? 이게 좋은 생각일까요? 과연? 현실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렇고요. 정말 저희 그 라디오 편집하는 에디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이제 편집을 하다가 그 편집 프로그램에 파형은 찍히는데 이게 안 들려. 눈으로는 보이는데 컴퓨터는 알아듣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라디오 PD로서 이제 내가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것인가? 시리에 빠졌다는. 컴퓨터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 소리 뭐 몇 번이나 듣겠어요. 예, 그렇고요. 자, 저희가 뭐 연체이자까지 감당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소리의 과학 2편. 예, 저희 에디터가 보통 큰 질문을 원고에 한 5개 정도 써놓고 그 안에 세부 질문들을 이제 가지쳐 놓는데 지난 소리의 과학 1편은 큰 질문 2개도 못 맞히고 끝났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필리핀에서 좋아하신다는 그 세부 질문. 세부.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에 시간이 세부가 없어도 있으니까. 이런 건 꼭 들어가요. 뭐 세부 질문 이런 거는 이상하게 또 들어가요. 편집도 안 되고. 아무래도 이제 뭐 여름철에 휴가 시간 끝나고 하니까 가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맴돌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못 맞췄던 2번 질문이 이제 소리와 관련한 동물 이야기였는데 그때 이제 고래 그리고 딱총새우까지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셨고 오늘 또 혹시 뭐 소개해 주실 동물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뭐 세부 질문뿐만 아니라 세부 질문뿐만 아니라 마닐라 질문까지 오늘은 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차다. 네, 금화조라고 하는 새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새는 더운 날씨에 좀 소리를 내는 습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귀엽게 생겼네. 네, 근데 뭐 이 더운 날씨에 뭐 소리 내는 거야. 뭐 더위 많이 저희 아버지도 뭐 더운 날씨에 소리 좀 내시거든요. 이렇게 더워 뭐 이런 소리 내시는데 더운 날씨에 소리 뭐 내는 새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새는 어떤 습성이 있어서 그 소리가 좀 묘한 효과를 내고 있냐면. 그 알 속에 들어있는 새로 자라나는 그 새끼, 알 속에 들어있는 그 새들이 자라나는 성장 속도가 그런 소리가 얼마냐 들리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아마도 어미새겠죠. 그 특유의 더웠을 때 내는 소리가 많이 들릴수록 성장 속도가 좀 느려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리가 최대한 안 들릴수록 좀 빨리 자라나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가을철이나 뭐 이럴 때, 겨울철 이럴 때 새가 금방 자라나서 금방 나타난다는 것이고 여름철에는 천천히 잘 안 자라나고 있다가 가을철 돼야지 쑥 자라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새는 어린 시절에 더우면 잘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새이기 때문에 시원한 계절을 찾아서 태어나기 위해서 그걸 소리로 알 속에 있으면 이제 온도나 이런
이런 거 감지하기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요거를 소리에 반응해서 깨어나는 이런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위에 약하구나. 네, 이건 뭐 소리와 새에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말 좀 재미있을 만한 그런 새라고 하면 네. 역시 이제 우리가 앵무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앵무새. 왜냐하면 앵무새는 사람 말소리를 흉내를 맞아요. 내니까요.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실. 맞습니다, 진짜. 근데 가만 보면 새 중에서 사람 말소리는 아니지만 뭐 마킹버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지가 따라하는 새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여러 새들 중에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새들이 꽤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은 뭐 설은 좀 오갑니다만 네. 그런 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그 습성이 지나치게 발전한 나머지 아예 사람이 내는 발음 자체도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해버리는 예. 그럴 정도로 놀라운 약간 좀 사람으로 따지자면 좀 성대모사 잘하는 맞아요. 개그맨 같은 그런 경지로 박규석 선생님처럼. 발달하는 그렇군요. 그런 경지로 발달한 그런 새가 앵무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앵무새라고 하면 뭐 의외로 뭐 그 해외에 좀 이국적인 새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신라에도 앵무새와 관련된 기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 신라도 의외로 해외 교류를 굉장히 활발히 했고 그렇죠, 예. 뭐 바다의 왕자 장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듯이 네. 뛰어난 항해술로 여러 곳에 가가지고 뭐 교류를 한 결과 앵무새도 들여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설이 있어가지고 삼국유사에 보면 흥덕왕 같은 왕이 앵무새를 뭐 쌍으로 갖다 놓고 뭐 길렀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좀 재미있는 기록으로는 647년에 서기 647년에 김춘추가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 김춘추가 일본에 간 이유는 김춘추가 이제 삼국 통일의 어떤 씨앗을 뿌린 백제를 멸망시킨 전쟁을 시작한 뭐 이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백제의 전통적인 동맹국이 일본이다 보니까 네. 일본하고 백제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그런 의도로 아마도 일본의 외교관으로서 임금님이 되기 전에 건너갔던 것 같은데 예. 일본하고 백제가 그렇게 친하다는 말은 백제의 적인 신라가 왔을 때는 일본이 처음에 그렇게 좀 좋지 않게 봤을 거거든요. 그랬겠네요. 그래서 이 김춘추가 일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갔는데 네. 웬만한 선물을 들고 가면 좀 그 가성비가 좀 안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덩이를 뭐 들고 갔다라고 하면 금덩이 웬만히 많이 들고 와 봐야 금덩이 우리나라에는 없냐? 뭐 이렇게 그렇죠,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김춘추가 어떤 네. 신라의 국력과 기술력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공작새와 앵무새를 한 정말. 쌍씩 이렇게 들고 갔다라는 이런 기록이 일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여준 거죠. 이렇게나 신기한 동물, 공작새가 지금이야 우리가 뭐 저 사진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하니까 공작새가 뭐 이렇게 생겼다. 굳이 동물원에 가서 안 봐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어떻게 생겼다라는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서기 647년에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공작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본 사람 몇 사람이나 됐겠습니까? 근데 김춘추가 딱 와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공작새 꼬리를 확 펼치면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봉황인가? 김춘추 저 사람은 저런 걸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선물로 척 줄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나라가 신라란 말인가? 그랬겠다.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예. 그러고 나서 그 공작새의 어떤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때 네네. 앵무새를 딱 꺼내가지고 예. 앵무새는 공작새보다 좀 별로 없어 보이게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아 저건 뭐야 저건 별것도 아닌데라고 했을 때 앵무새 딱 건드리면 앵무새가 뭐 미리 와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연습시킨 거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런 거 하면 일본 사람들이 기절했겠죠. 아니 세상에 말하는 새가 있나? 그죠? 그치. 예. 그래서 머리 잘 썼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약간 역사적으로도 좀 고민해 볼 만한 측면인 게 이 신라 시대에 1400년 전에 그 실제로 이거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분도 있어요. 신라에서 앵무새나 공작새를 구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페르시아?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가면 앵무새도 살고 있고 공작새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까지 신라 사람이 갔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보기도 하고요. 아마도 뭐 그렇게까지 장거리로 항해했다기보다는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뭐 베트남이나 중국 정도까지 오고 신라에 있는 사람이 중국이나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일본 역사에 실린 기록에 보면 뭐 그것 때문에 정말 뭐 백제와의 동맹을 끊고 신라와 친해졌다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지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진짜로 일본 서기 역사책에 김춘추는 담소를 잘하고 용모가 아주 좋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되게 어떤 적국의 사람에 대한 기록치고는 되게 우호적인 기록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앵무새가 낸 그 말소리에 1400년 전 일본 사람들이 좀 홀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동물 소리와 관련한 얘기 중에 이제 지난 2022년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유럽 6개 나라 양돈장과 실험실에서 태어난 411마리의 돼지 소리 7,414개를 분석했더니 돼지 소리에서 감정이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AI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해요. 사람이 돼지 소리 들어봐야 그 소리가 꿀꿀이야, 뭐 꿀꿀꿀꿀이야, 오잉오잉이야, 뭐 잘 구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거 시키면 연구하는 사람도 얼마나 좀 약간 짜증나고 힘들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지금 동물학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내가 지금 포유류 동물계의 갈로아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덴마크까지 왔는데 지금 3시간 동안 돼지 소리만 계속 들으라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러니까 뭐 그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죠.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돼지 소리만 3시간 동안 계속 듣다 보면 이골이 날 수 사람이 있죠. 좀 이골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 사람이 잘 놓치는 그런 소리의 차이도 잘 판별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높은 소리로 깨끗하고 울고 뭐 이런 음파를 이 파형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진폭이 크게 보이고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행복한 상황에서는 좀 진폭이 작고 짧은 형태로 표현이 되었다. 뭐 이런 게 구분될 정도로 상황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요 소리를 가지고 돼지가 처한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확률이 한 92%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돼지가 약간 감정을 소리로 충분히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구분이 되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그럼 이제 여기까지 신기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도대체 할 일이 없나 이런 걸 돼지 소리 구분을 뭐 돼지어를 배우려고 하나 이걸 왜 따지고 앉았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돼지. 혹시 좀 짚히는 데 있으십니까? 덴마크와 돼지. 덴마크 하면 일단 인어공주의 나라고. 그렇죠. 그 요거트 이런 거 나오고. 덴마크 요거트 잘 낙농업. 찍으셨어요. 덴마크가 농업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 많이 키우고 우유 많이 생산합니다만 돼지도 키우는 기술이 발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의 감정 같은 거를 연구를 왜 하냐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전통적인 건 아니고 뭐 조선시대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한 30년 전 40년 전 돼지를 기른다라고 하면 돼지는 살을 우리가 제품으로 파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을 많이 찌우기 위해서 돼지는 가둬놓고 최대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막 질릴 때까지 입에다가 음식을 계속 먹게 해가지고 살을 최대한 빨리 크게 많이 찌게 하면 일정한 무게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도살 이런 식으로 생산해내는 게 기본적인 돼지로 돈 버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방법은 이미 전 세계에 다 보급돼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단계의 기술의 극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농업 기술 강국 입장에서는 이 기술로 경쟁해가지고는 이미 뭐 중국 회사, 뭐 베트남 회사하고 돼지 상품에서는 크게 차이를 내기가 어려운 경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요즘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목적에서는 동물 복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럽산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동물도 다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밤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밥만 먹여서 살만 많이 찌우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의 일정한 공간을 두고 즐겁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뭐 목숨이 다 나이가 되면 결국은 도축되어서 고기 제품을 팔리겠지만 그때까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지 그게 어떤 감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바른 일이다라는 거를 많이 주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위한 시설과 그런 거를 위한 어떤 기술을 충분히 농업 선진국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거를 규제화, 제도화 해가지고 유럽에서 지금 이런 제도는 뭐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돼지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돼지의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제품만 생산돼서 유통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실시하는 거를 꿈꾸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하려면 돼지가 섬세한 동물이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많다. 돼지가 어떤 공포와 괴로움을 느낄 때 큰 어떤 충격을 받는다.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도움이 되겠죠. 공감대가 형성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덴마크에서는 돼지가 뭐 이런 소리를 내면 뭐 감정을 표현하니 어쩌니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할 일 없어 보이는 연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대학에서 예산을 들여서 덴마크 농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걸 사실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의미한 이야기인 것은 아닌 것이 실제로 돼지를 키워보신 분들, 특히 이제 돼지를 뭐 이런 그 고기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 말고 어찌저찌 하다 보면 뭐 최근에는 뭐 그런 식으로 미니 돼지다 이렇게 해서 뭐 개량된 품종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개나 고양이처럼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돼지 사냥하시는 분들 정반대의 이야기 같긴 한데 멧돼지 사냥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돼지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막상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훈련을 시켜보면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실례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게 그렇게 많이 당연하지는 않은데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한 게 우리가 원숭이가 머리가 좋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험용으로 많이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실험용으로 필리핀 원숭이 아까 마닐라 세부 이게 그거였나? 복선이었나? 섬뜩한 복선. 우리나라에서는 필리핀 원숭이를 실험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필리핀 원숭이 같은 경우에 뇌 무게가 한 8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0g 넘어가고요. 좀 돼지가 크다 싶으면 뭐 뇌 크기가 한 180g 정도 되는 돼지도 흔하거든요. 물론 뭐 사람 뇌는 1kg이 넘어가니까 사람에 비하면 뭐 무게로 따졌을 때 뇌가 한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뭐 그래도 돼지는 돼지네라고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뇌 크기만 봐도 돼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뇌 크기를 갖고 있는 동물인 거예요. 레고리 심칙 같은 분은 2019년에 논문을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뭐 사람의 뇌의 어떤 부분은 뭐 언어를 담당하고 어떤 부분은 감각을 담당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을 담당하고 뭐 이런 거 연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람으로만 연구를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은데 돼지로도 그 정도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돼지의 뇌가 발달돼 있다. 돼지도 어떤 판단과 동작과 감정에 따라서 어느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는지에 다른 게 충분히 관찰될 수 있다. 돼지 뇌를 더 인간 뇌 연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연구를 해보자라는 그런 주장을 내놓으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가 상당히 지능이 있는 동물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동물 복지의 차원에서 또 선진국의 농업 발전의 차원에서 돼지 소리를 연구하는 게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산업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연구였다. 그리고 이제 소리 1편에서 곽지식 작가가 이제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으로서 소음의 기준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신 바가 있는데 오늘은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과학기술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소음으로 소음을 덮는 기술이 있다던데요. 뭐 약간 EJ 느낌으로. 근데 이게 EJ 기술이 이게 이제 좀 옛날에 쓰던 기술, 옛날에 지금도 쓰고 있어요. 한물간 기술. 아니 옛날에 쓰던 기술도 있고 좀 최신 기술도 있는데 옛날에 쓰던 EJ 기술로 이것도 사실 배우긴 배웁니다. 뭐가 있냐면 이게 기술이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 이것도 소음공학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진짜로 교과서에 막 그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소음을 방지 위한 기술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굉장히 큰 글씨로 적혀 있는 기술 중에 듣기 싫은 소리가 있을 때 그거를 가릴 수 있는 다른 소리를 들려주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페에서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카페에서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자기가 무슨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 사이에서 뭐 싸웠는데 뭐 미안하다 할까 말까 이런 걸로 계속 토론하고 있으면 굉장히 무의미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맞아.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 있어요. 맞아요. 아이,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고민하고 있어. 그냥 갑자기 그냥 붙들고 그냥 미안하다 하세요 라고 해보고 하고 싶을 때 맞아. 그럴 때 막 있는데 근데 계속 그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음악 소리로 그 소리를 이렇게 지우면서 계속 카페에서 책을 본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녹음 방지 기술로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일도 하나 크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 기술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리로 어느 정도를 들려주면 그걸 덮을 수 있느냐. 덮을 수 있다라고 한들 또 너무 큰 소리로 들으면 귀 아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어떤 한도는 뭐냐. 이런 건 또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런 거를 열심히 하다가 그거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릴 비교적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소음을 제거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다른 소리를 쏘아서 소리를 덮는다라는 거는 비슷한데
정말로 소리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쏘아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실제로 없앤다고.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소리를 진짜로 실제로 없애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말이 돼 소리를 어떻게 없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떠올리셔야 되는데 소리라는 게 우리가 주파수라는 게 별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같은 일정한 시간 속에 그냥 몇 번이나 반복되는 게 주파수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소리라는 거는 공기가 이 고막을 때릴 때 좌우로 흔들림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게 소리다. 그리고 많이 빠르게 자주 많이 일어나면 그게 높은 소리고 느리게 천천히 가끔 일어나면 낮은 소리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고막을 때리기 위해서 공기가 오른쪽으로 흔들렸다 왼쪽으로 흔들렸다 하면서 고막을 오른쪽으로 밀었다 왼쪽으로 당겼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귀에서 소리가 들리네라고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소리가 들려올 때 바람을 반대쪽으로 딱 거기에 맞춰서 쏴주는 거예요. 공기가 오른쪽으로 흔들리려고 하면 바람을 살짝 쏴가지고 공기를 왼쪽으로 좀 밀어주고 공기가 왼쪽으로 흔들리려고 하면 바람을 살짝 당겨가지고 공기가 왼쪽으로 흔들리려고 하는 걸 살짝 당겨주고 그거를 절묘하게 딱 정확하게 하면 공기가 하나도 안 흔들리게 그대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귀에 닿아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낸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같잖아요. 아까 뭐 1000헤르츠 소리면 높은 소리로 귀에 거슬리게 들린다라고 하는데 1000헤르츠라는 건 1초에 1000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1초에 1000번을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만 잡아준다라는 게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도전해가지고 요즘에는 그걸 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이 딱딱딱딱 어떻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는 이어폰 있죠. 그게 다 요 기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 이어폰에는 다 그래서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마이크가 달려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을 일단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 소음을 지워줄 수 있으려면 공기를 어떻게 흔들어야 될지를 계산을 합니다. 내부에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계산된 거를 그 소리를 아까 바람을 움직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바람을 무슨 뭐 부채질 해가지고 움직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어 줄 수 있는 소리를 또 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어폰에서 만들어주는 그 소리도 사실은 소리인 이상 공기의 흔들림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외부에서 들려오던 그 소음과 이어폰이 만들어내주는 그 역으로 나오는 소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공기의 좌우 흔들림을 서로 방향을 반대로 맞춰줘가지고 공기가 안 흔들리는 상태로 귀에 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어폰 콩나물 하나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죠. 와, 그게 있는 거죠.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기능이 사실은 이리저리 실용화되기 시작한 거는 꽤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 콩나물에 들어온 거는 정말 좀 최근의 일이지만 최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렇죠? 고급 제품에 나온 것까지 따지면 그것도 사실 뭐 한 10년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20년, 30년 전에 이미 1980년대에 이거를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부피가 좀 크고 이 콩나물 이어폰처럼 멋있게 생기지 않더라도 온 머리통을 다 차지하는 정도의 큰 장치라고 하더라도 이걸 하여튼 개발해라. 그 개발해서 진짜 폼이 안 나고 아유 너무 무거워요라고 해도 무조건 이거를 쓰고 다니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개발하면 그리고 비싼 값이라도 이거를 무조건 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해서 결국은 성공을 시켜가지고 판매를 했던 그 용도가 있거든요. 어느 용도로 이거를 초창기에 개발해가지고 많이 아무리 판매했을까요? 크고 불편해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이 달려있다. 소음이 크면 목숨이 위험하다. 소음이 큰 게 자기 목숨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일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소음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겠는 사람이겠죠. 이 소음에 사람은요? 많이 노출이 된다. 소음에 조금밖에 노출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비싼 돈 주고 이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음에 아주 많이 노출될 사람이에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소음. 예를 들면 막 폭탄 터지는 것 같은 소리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클럽 DJ는 아니고. 클럽 DJ가 느끼는 소음보다 훨씬 큰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 클럽 DJ는 그것 때문에 목숨이 위험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즐기죠. 누굴까요? 폭탄 소리도 찝도 안 된다. 폭탄 소리 정도. 그 정도? 모르겠네. 감이 바로 폭탄 소리를 실제로 들어야 되는 군인들이죠. 군인들. 전쟁터에서 총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고 막 폭파되고 막 난리 났는데 지원 요청 말고 통신을 하고 전화를 하고 무전을 놓고 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총소리만 해도 총소리 진짜 크잖아요. 근데 막 폭탄도 터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군사 목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이걸 딱 쓰면 이론상으로는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총 소리가 나도 그걸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면 이 무전기로 전해지는 소리를 그 다음에 추가로 거기다 실어가지고 넣어주면 옆에서 막 총으로 쏘고 있어도 무전기 소리가 싹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는 위험하다. 빨리 후퇴하라. 퇴각하라.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초기에 누구한테 이거를 제일 먼저 줬느냐? 비행기 조종사들한테, 공군. 전투기, 폭격기 조종사들한테 제일 먼저 배치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소리 이런 게 워낙에 원래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조종하다 보면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뭐 톰 크루즈 내 옆으로 와서 도와줘 이런 이야기 맨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몰라 시끄러워서 엔진 소리들 안 들렸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조종사들한테 이걸 보급하는 그런 용도로 초창기에 많이 쓰였는데 같은 원리구나. 그렇습니다. 그 기술이 계속해서 퍼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까지 퍼져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녹음을 했을 때 말이죠. 요새는 이제 그 녹음된 소리 중에 일부 듣고 싶은 소리만 볼륨을 높이거나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를 아예 줄이거나 지워버리는 기술도 흔히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그냥 받아들이면 모든 그 소리가 다 뒤섞여가지고 하나의 공기의 흔들림으로 고막에 전달이 돼가지고 다 뒤섞인 채로 전달이 되죠. 뒤섞여 있다는 것이 사실 이것도 참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수학의 묘미인 것 같아요. 수학이 사실은 공기가 떨린다라는 거는 공기가 한 가지 공기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면 귀 속에 공기가 그냥 하나로 들어 있잖아요. 공기가 뭐 사람 목소리 들리는 공기가 있고 뭐 개소리 들리는 공기가 있고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죠. 다 설리면 그게 다 뒤섞여가지고 내 귀 속에 있는 공기를 좌우로 흔드는 거는 그 모든 게 섞인 결과로서 하나의 공기를 그냥 뒤흔드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은 이 수많은 어떤 수학의 그 파형 분석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공기의 움직임이 하나로 이렇게 쭉 나타나고 하나의 공기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거를 여러 가지가 뒤섞인 모양의 원래 상태가 뭐였는지로 분해를 해내는 기술을 이제 개발한 거예요. 이거 참 말하자면 이거 쉽지 않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디오 편집할 때 작가님이랑 제 목소리가 물렸을 때 제 목소리만 지워버리는 게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누가 돈부터 생각이 났을까요? 돈을 3,000원을 줬는데 3,000원짜리 그러니까 지폐 3장을 이렇게 딱 준 거예요. 지폐 3장을 준 거예요. 지폐 3장을 딱 보고 이 2,000원은 이강민이가 내놓은 2,000원이고 이 1,000원은 곽재식이가 내놓은 1,000원이구나. 요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다. 돈만 보고. 라는 게 지금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제 단초가 없지는 않은 게 지폐 3장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거를 뭐 지폐를 뭐 이게 뭐 찢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준 거 이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평소에 그렇게 거래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대2, 2대1 또는 3대0 정도로 구분이 됐을 거다. 0대3, 3대0, 1대2, 2대1, 뭐 1대 1대1 뭐 이렇게 그런 정도 경우의 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뭐 1대2일까 2대1일까 돈 같으면 그 정도를 규칙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분해를 해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돈은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소리는 뭐 공기의 떨림으로 그냥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공기의 떨림이 이쪽으로 오면 1개고 요만큼 오면 2개고 이렇게 하나 둘 세릴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또 과학자들이 이게 특히 이게 저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나 경이로운데 이거를 과거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거 도대체 왜 배우나라고 좀 짜증났던 적도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삼각함수를 연구하시던 분들이 요 기술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놨어요. 이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삼각함수를 연구하면서 개발되어 있는 수학 기술을 대폭 활용을 해가지고 소리가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두 개가 더해지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그거를 원상태대로 교묘하게 이렇게 분리해내는 희한한 기술들이 요즘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수학은 쓸모 있는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소리가 좀 특별하고 간단한 형태의 소리가 좀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있는 거 이런 거는 좀 빼내기가 쉽고요. 그렇다는 말은 좀 반복적으로 뻔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이런 거일수록 또 좀 빼내기 쉽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빼내기가 쉽고 복합적인 소리가 여러 개로 많이 섞여 있으면 그런 거는 좀 더 분리해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소리하고 첼로 소리가 막 같이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바이올린은 높은 음만 연주하고 첼로는 낮은 음만 연주하고 이러면 그래도 좀 쉽게 분리해낼 수가 있는데 네. 바이올린도 막 화려하게 높아졌다 낮아졌다만 연주하고 첼로도 막 화려하게 낮아졌다 높아졌다만 연주하면 그런 거는 좀 빼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정도의 기술만 해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목소리가 다른 거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를 분리를 해낸다든가 뭐 이런 것도 도전하고 있거니와 네.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뭐 이런 거 라디오나 아니면 요즘 뭐 그런 인터넷 영상 같은 거 편집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익숙하실 텐데 노이즈 제거하는 그러니까 잡음 제거하는 기능 중에도 이런 식의 방식의 기본 원리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배경에 차 가는 소리는 일정하게 계속 깔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깔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녹음을 한 거예요. 네. 뭐 안녕하세요, 저 곽재식입니다. 오늘은 차를 타고 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그렇게 녹음을 하면 붕하는 그 일정한 소리는 언제나 계속 일정하게 들리고 있죠. 내 말소리가 하나도 없을 때는 또 그 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있죠. 예. 그럼 그 소리만큼을 컴퓨터가 감지를 해가지고 내 목소리가 들릴 때도 그 소리만큼만 살짝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리만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런 형태로 딱 소리를 노이즈 제거를 잡음 제거를 싹 하고 나면 차 달리는 소리는 싹 사라지고 그냥 차를 안 타고 있는 것처럼 이거 신기하다, 차 진짜. 타고 달려오면서 전화로 방송이 늦어서 녹음을 한 건지는 아무도 모르게 깨끗하게 소리를 바꿔낼 수가 있다라는 네. 뭐 그런 이야기죠. 목소리 없이 차 소리만 날 때를 포착해서 그거를 이제 목소리가 껴 있을 때도 싹 드러낸다. 그렇죠. 야.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잡음 제거 기술과 관련해서 이게 청진기 만드는 회사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청진기가 사실 생각해 보면 네. 참 재밌는 장치죠. 한때는 이게 뭐랄까요, 의사의 좀 상징과 같은 그런 거였죠. 그렇죠. 유치원 다닐 때 이럴 때 커서 뭐가 되고 싶나요? 그걸로 변장해가지고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는 이런 애들은 어디서 항상 청진기를 구해가지고 맞네. 그걸 목에 걸고 많이 나타나곤 했었는데 그렇죠. 예.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청진기가 좀 많이 안 쓰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선 그런 작은 병원에도 뭐 엑스레이라든가 뭐 초음파 기계라든가 뭐 초음파 기계도 또 소리를 사용하는 거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다양한 장비가 나와가지고 몸속의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청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배에서 나는 소리, 사람의 폐에서 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폐가 이상이 있나 없나, 이 사람이 배가 이상이 있나 없나, 배에 이상이 있다면 위장에 이상이 있나, 뭐 소장에 이상이 있나, 대장에 이상이 있나, 요거를 배 이곳저곳을 청진기로 짚어가면서 소리를 잘 듣고 이렇게 진찰을 하는 이 청진이라는 방법.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의사의 어떤 기본 소양으로 그렇죠. 예. 한동안 좀 근대 의학이 발달한 이후에 거의 어떤 의사의 상징처럼 많이들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만 선명하게 듣고자 하는 그 배에서 나는 소리만 선명하게 잘 들리도록 노이즈 잡음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중요한데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소리를 잘 감지하는 기구, 그 소리를 감지해가지고 뭐 분석하거나 변화시키는 기구 이런 거를 잘 개발했던 그런 업체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노이즈 캔슬링 기술 이런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예. 뭐 이런 이야기 있지요. 네. 마찬가지로 그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군사 무기 같은 거 연구하던 회사들이 네. 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이런 시장 쪽으로 진출하고 있기도 하고 네. 역으로 반대로 예전에는 음향 회사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은 거를 연구하던 회사들이 뭐 탱크나 뭐 장갑차나 비행기 전투기 이런 거 만드는 쪽에 접근을 해가지고 네.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판매하면 더 좋은 전투기로 더 돈 받고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같이 장사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소리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회사들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그러네.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예. 자, 소리의 과학 2탄 벌써 끝나나요? 네, 함께 했는데요. 뭐 어떻게 하나만 하나만 더. 예, 맞출 시간은 됐어요. 요거는 약간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공지 느낌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지요? 요거 예, 뭘 공지하시죠? 요거 굉장히 최근에 SNS에 유행 많이 해가지고 아시는 예.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여보세요? 아니,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지. 이런 거를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전화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정말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데 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일리 있을 만한 시대가 된 것이 네.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면 네. 그 목소리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서 이 사람 목소리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다른 발음을 말하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연출해내는 게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 김광석 가수가 막 밤연갱 부르고 막 그렇죠. 이랬어요. 예. 그런 거는 뭐 어떤 예술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뭐 어떤 세상을 떠난 뭐 아나운서나 세상을 떠난 배우의 목소리로 뭐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재현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목소리로 뭔가를 연기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걸로 예술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나쁜 놈들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보이스 피싱 수법 중에 좀 악랄한 수법 중에 하나가 멀쩡한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 아빠 나 납치됐어. 뭐 1,000만 원 입금해줘야지 풀어준대. 뭐 이런 거 하는 방법 악명 높기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아빠는 내가 네 애비다 뭐 이러면서 막 화내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근데 갑자기 정말로 자기의 친족이 네. 그렇게 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겁에 질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로 악용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목소리 비슷한 사람으로 연기만 잠깐 시켰다면 지금은 아예 목소리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아빠 나 잡혀 있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런 식으로 연기가 안 되게 시리 목소리처럼 하지는 않겠죠. 그걸 인공지능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이 있다. 전화를 하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요 목소리를 따가는 거예요. 그거를 따가가지고 그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범죄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지금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다 피싱 범죄하는 거다라는 게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람 목소리를 따가지고 진짜로 피싱 범죄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쓰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들려주는 것도 악용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구한 날 못. 할 수 없죠. 뭐. 할 수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피싱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이제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 한편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악랄한 피싱 범죄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덜컥하고 놀라시지 마시고 일단은 냉정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사실은 필요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기 우리 토요일 날 누가 해주시죠? 배상훈 배상훈 선생님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잘 설명해 주시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배상훈 선생님 편 너무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원래 진짜 토요일 날 하는 줄 몰라가지고 진짜 원래 진짜 토요일 날 잡지사는 신경도 안 썼었는데 배상훈 선생님 전 그래 나 좀 뒤늦게 알았어요. 배상훈 선생님 거 다 거슬러 올라가지고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피싱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소리의 과학 2편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